하여튼 해마다 어려운 때를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에는 날씨 때문에 더더욱 확실히 순간순간도 그렇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인류가 본격적으로 고난사에 들어갔구나 싶은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카데미에서 여러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지방에서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이번 여름 아카데미 큰 주제는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먼저 이제 지금 이번 아카데미 전체 성격에 대해서 잠깐 소개 드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의 역사를 큰 주제로 삼은 이유는 저희 학교가 원래 설립해서 지금까지 아카데미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교사 연수도 하고 또 저희 내부에 어떤 탐구하고 있던 내용들을 이제 소통하는 창으로 아카데미를 계속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 원칙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우선순위에 놓여야 될 게 현지화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문화를 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화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저하게 그 시공간에 주어진 시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 역사, 문화, 환경과 어울려가면서 만들어가는 삶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그게 어떤 사상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성 내용은 철저하게 현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 인식입니다. 그 인식을 바탕으로 발도르프의 많은 교과들이 우리가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 원칙을 수용하되 실제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에 있어서는 현지화된 소재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기본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중요 과목들을 하나하나 현지화해 나가겠다라고 그동안도 애를 써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갈 길이 대단히 멀고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시피 언어 역사입니다. 흔히 민족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언어 역사의 공동체라고 정의를 하죠. 사전적으로. 언어와 역사의 공동체다. 우리는 동일한 언어를 쓰면서 끊임없이 동일한 어떤 가치관, 동일한 세계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강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정체성의 제 1순위 바탕이다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거에 못지않게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거는 뿌리에 대한 의식인 거죠. 나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 영향으로 오늘날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고 그래서 나의 어떤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나의 삶의 어떤 앞으로가 어떻게 그전의 질서는 어떻게 돼갖고 앞으로 질서는 어떻게 돼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어떤 자의식 이걸 우리는 역사라고 봐야 될 건데 그러니까 언어와 역사가 정체성을 이룬다는 거는 당연한 명제고요. 한편으로 정신적으로는 언어 역사가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과의 관계, 또 환경과의 어떤 그 상호작용 방식, 이게 또 정체성의 한 축이 되는 거겠죠. 그와 관련해서 교과상으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농사입니다. 농사. 그리고 인간의 어떤 세계인식이라고 하는 게 자연과의 교류 그리고 자기 내적인 어떤 정체성의 확립에 못지않게 또 성장 발달 과정에서는 더더욱 중요하고 전생애를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게 종합적으로는 결국은 예술적 활동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봤을 때 발도르프에서 꽃이라고 얘기하는 예술활동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이리즘이죠. 예, 오이리즘입니다. 그렇게 보면
축이 되는 큰 4개의 과목, 언어, 역사, 농사, 어휘리트미, 다른 모든 과목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 4개가 마치 사계절처럼 축을 이루고 있고 그 축 위에서 이것들의 어떤 조합과 배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배치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어쨌든 우리의 성취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는 별개로 개교 후에 계속 생명 역동농업에 대한 세미나를 해마다 빠지지 않고 해왔고 또 전 학년에 지금 농사 수업을 교과 수업의 핵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외부에 저희 학교가 가장 많이 교류했던 게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한 어떤 교수법 그리고 그거에 기초한 문자 지도법 이거를 17년도부터 학교가 18년도에 열었습니다만 17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꾸준하게 해왔고 또 지금 저희 이제 저학년 문자 지도에 활용을 하고 있고 또 해마다 많은 대안학교 공교육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정음 한글에 대한 연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력해 온 걸 보면 농사, 언어 이쪽은 저희가 좀 뭔가 구체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해왔다고 생각되는데 여전히 이제 아직 정립되지 못한 이 축들 중에서 더 정립이 필요한 영역이 이제 어휘리트미하고 역사가 과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제를 당연히 때가 되면 어떻게든 내용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교과목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틀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왔었고 올해 그런 이제 지도를 좀 해보겠다라고 마음먹고 있던 해였습니다. 올 여름 아카데미가 지금 이제 역사를 큰 주제로 해서 그러니까 발도르프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칠 때 어떤 관점과 틀로 가르칠 것인가 이게 이제 이번 여름 아카데미의 대주제인 거죠. 예,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고 힘이 된다면 이어서 이번 겨울 아카데미에는 어휘리트미를 정리하는 아카데미로 삼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제 막 그 어휘리트미 준비에 대한 세미나 팀이 시작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 아카데미까지 어느 정도 우리 내적인 이거를 쌓을 수 있을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모든 교사들이 담임 교사들이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내부에서의 교수법들에 대한 정리를 목표로 해서 이어서 어휘리트미도 한번 현지화라고 하는 과제에 보습을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1년의 계획하에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역사를 주제로 하는 아카데미를 열리게 됐다는 맥락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다룰 건데 제가 큰 주제는 역사입니다만 오후에 이제 예술활동하고 과학 수업이 들어가죠. 이 예술활동 과학 수업도 뭐 늘 더없이 중요한 과목들이죠. 근데 좀 이제 역사는 제가 오전에 한 타임을 하고 이어지는 시간에 작년에도 같이 강의를 하셨던 스테판 사가린 선생님이 역사 강의를 해 주실 텐데 이번에 역사 강의는 미국의 발도르프 학교 운동사입니다. 미국 발도르프 학교는 1928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슈투트가르트의 학교가 1919년도에 개교를 했으니까 불과 한 10년쯤 뒤에 시작을 한 것이었고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발도르프 쪽에서는 유럽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한 1세기 지나오면서 당연하게도 미국의 발도르프 학교 운동의 어떤 형태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의 세대적 변화를 거쳐왔겠죠. 근데 미국 발도르프 학교 운동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유는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도 실은 어떤 마치
개별적인 개성을 가진 인간들의 성장 과정이 자기 까름에 의해서 성격화되는 부분이 한편으로 있고 특성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보편적 발달 과정들이 있고, 뭐 이것이 섞여 있듯이 미국과 한국은 분명히 다른 사회지만 또 발도르프 운동, 인지학에 기초한 하나의 세계관적인 운동의 확산이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회의 질서와 만나서 어떤 변화를 겪어 나가게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먼저 겪은 분들한테 어쨌든 경험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바도 있지만 짐작 이상으로 스테판 선생님이 그 History of Waldorf Education in America라고 하는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시기 구분을 한 4단계 정도로 나눠놨던데, 그 4단계의 첫 단계는 유럽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던 발도르프 학교 시기가 있고, 이 유럽인들이 독일에서 시작됐던 발도르프 교과목이나 구성이나 이제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던 시기를 넘어서 아메리칸들이 말 그대로 이제 아메리칸 문화에 이걸 어떻게 현지화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생겼던 그 갈등사가 있더라고. 그게 마치 역사가 재현이라도 되는 듯이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지금 겪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충분히 반면교사로 역지사지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번째 그 미국 발도르프 학교 운동사도 상당히 우리의 현실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시사점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활동은 게리 선생님이 미술 그 수채화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실 거고요. 게리 선생님 아니고 스탄 선생님이. 그리고 금년에 이제 새로 이제 아카데미에 접목된 과목이 마지막 시간에 할 4교시의 게리 선생님 과학 수업인데요. 과학 수업에서의 과제가 뭐 이거는 과학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으로 따지자면 전 과목에 다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초급 단계에서 아이들을 어떤 예술활동 또 감성적인 능력치를 이렇게 자극하고 배우는 1, 2, 3학년 초급에서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더 감성적이고 더 예술적인 활동으로 접근해서 아이들한테 교육 활동을 해 나가는 거, 그때는 괜찮은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상급에 접근할수록 졸업반에 가까워질수록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개념들과 개념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개념 전쟁. 사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치를 담고 있고, 그 가치와 함께 어떤 세상이 요구하는 사고방식, 요구하는 어떤 행동 양식, 생활 양식,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을 낱말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 논리 구성 하나하나가 다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떤 과목에 있어서든지 간에 갈라파고스 섬처럼 뭐 고립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정상적이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아주 독특하고 고립된 용어, 언어를 구사하는 특정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건강한 시민 사회 일원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긴장이 있는 거죠.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개념들에 대해서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키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악순환이 사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악순환의 흐름들 속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누구나 많이들 느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사분이 자살을 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에 지금 새삼 주목을 받았을 뿐이지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들이 만연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미 많이 벌어졌던 일들이었죠. 그리고 또 갑자기 칼부림 메고 사건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절반에 예고하고 있는 애들은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소위 경계선 장애를 앓고 있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뭔가에 억압된 이제 표하지 못한 분노에 시달리고 있든지 이렇다는 게 드디어 사회에서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 현실에서 그런 정말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건강한 생활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악순환적으로 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올 거, 지금 같은 이런 폭염, 폭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변칙적인 기후변화가 올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위험 경고를 해왔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닥치니까 이제 닥쳐서 실감하는 거하고 예상할 때 체감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직접 겪고 있다는 것 뿐이지 몰랐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악순환들, 그 악순환 구조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적으로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소위 통념적인 사고틀, 통념적인 가치관, 통념적인 일반적이고 선입관으로 꽉 차 있는 기존의 개념과 논리들로 의식을 채우고 아이들이 성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 악순환적인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겁니다. 예. 이런 흐름들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고 자기의 존엄, 자존감 내지는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고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자고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좀 다른 개념과 다른 사고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인데, 그 다른 개념, 다른 사고틀이 뭐겠냐 했을 때 발도르프에는 이미 바탕 철학으로 깔려 있는 게 있죠. 인지학입니다. 인지학입니다. 그럼 인지학적 세계관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돌아보고 이렇게 개척하고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실제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인 용어도 있고 인지학적 용어도 있습니다. 다만 용어의 문제가 아니고, 용어가 다르다는 것은 접근 방법과 시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 과학에서 쓰고 있는 물리학적인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 과학 계통에서 쓰고 있는. 근데 그 똑같은 현상을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인지학적인 개념과 사고틀은 없겠느냐 하는 거. 있다면 우리는 인지학적으로 이걸 조명할 수 있을 때, 과학이 말하고 있는 현상도 인지학적으로 재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 세계에 대한 어떤 일관된 시각을 견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주는 과정이 교육인 거죠. 근데 참으로 어쨌든 안타깝게도 상대적으로 사회 문화적인 걸 다루고 있는 영역에서는 그나마 인지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영역들이 넓은 데 비해서 예술활동이라든가 사회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학적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넓은 데 비해서 그동안 과학용어 쪽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할 정도로 사회 일반적인 개념과 사고틀 속에서 별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해온 게 현실이었다는 거죠. 해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비단 한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발도르프 교육운동이 앞으로도 계속 더 좀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게리 선생님이 다루게 될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연과학적인 부분을 인지학적인 인식으로 재조명할 것인가를 다루는 거죠.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는 겁니다. 어제 게리 뱅크스 선생님이 시차 적응도 안 했는데 공항에서 바로 와가지고 약속된 특강을 먼저 하나 했거든요. 아마 오늘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수업을 참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뭡니까? 보색 실험하는 거를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예. 보색 실험하는 거를, 보색 효과가 일어나는 거,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직접 앞에 색종이를 놓고, 보여주시면서 수업을 했는데, 제가 재미있게 수업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지점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거 사실 슈타이너의 보편인지학이라든가, 교과과정 세미나 같은데, 방법론 세미나 같은데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얘기기는 해요. 그런데 어제 게리 선생님이 그걸 실제로 이제 보여주신 거였는데, 아이들한테 특정 개념을 먼저 전혀 주지 않고, 용어나 개념이나 설명을 선행하지 않고, 그냥 먼저 느끼게끔 해주는 거예요. 예, 그냥 먼저 느끼게끔 해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신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유발되는 파생적인 호기심에 대해서 호기심을 최대한으로 유도하는 데 수업을 중점을 뒀지, 그 호기심에 대한 답은 안 줬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답답하면 찾아보게 돼 있으니까, 호기심이 유발시키는 거는 답답함이잖아. 예, 등 뒤가 간지러운데 손이 안 닿아. 그러면 효자손을 써서라도 긁잖아요.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예, 호기심을 피부가 느끼는 간지러움에 슈타이너도 자주 비교를 하고 있는데, 간지러움을 느낍니다. 간지러움을 느끼면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든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간지러움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 애를 쓰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적 효과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게리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수업이 인상적이었던 게, 우선은 개념과 설명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호기심을 충분히 유발하고 답을 주지 않았다는 거. 몰라서 안 준 게 아니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줬다는 거. 그거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평소에 수업에서 참 제대로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여주셨던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어떤 강의를 들으셨던 분 중에 현장에 있던 어떤 분이 질문하시기를, 왜 공학도에서 발도르프가 교사가 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던데, 그 질문에 게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공학도로 자기가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을 보면 그 현상이 뭔지 내가 그 현상을 관찰하고 느끼고 하기도 전에 수학적으로, 정량적으로, 이론적으로 먼저 이 현상에 대해서 공식 정리를 하고 논리적으로 꽤 맞추는 작업부터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과학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적 가설과 수학을 동원해서 먼저 논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거를 논리 정합성이 있나 없나를 이렇게 논리를 먼저 세우고, 논리 정합성에서 문제가 없으면 변수 통제해서 실험 재현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과정들이 진행이 되죠.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게리 선생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공학도였을 때는 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실제를 자기가 체험하는 과정은 아무도 관심 없고, 이거를 알고 있던 기존의 공식, 기존의 수학으로 먼저 논리 정합성을 꽤 맞추는 작업부터 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영혼이 메말라 간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세계의 실제와 인간이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선입관적으로 가정해 놓은 틀을 가지고 이 틀을 매개로 해서 세상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깝깝했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30년 전에 발도르프를 알게 됐을 때 자기가 발도르프 교사가 되야겠다고 마음먹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다 그랬어요. 근데 결심하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겠지만, 아마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이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은 오랫동안 쌓아왔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히 이 느낌을 작년 겨울 아카데미 때 제가 강의했던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는 그 슈타인의 강연록을 제가 작년 겨울 아카데미 때 했는데, 그게 제일 첫 부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동방의 빛 코리아라고 하는 시 쓴 인도 시인 있죠. 타고르.
제가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까 고자도 들어가고 타자도 들어가는 건데 뭐더라? 고타른가 고르탄가 타고르. 이 타고르가 원래 의학도였어요. 네, 의학도였는데 해부 그 수업에 들어갔다가 의학도 생활을 접어버립니다. 접어버리는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슈타이너가 소개를 하고 있어. 예, 소개를 하는데 이제 접게 되는 이유는 게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300 몇십 개의 뼈 조각을 다 늘어뜨려 놓고 이거의 기하적 혹은 기능적 연결로 이제 인간의 신체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는 수업이 이제 해부 수업인데 타고르는 그 뼈들을 보자마자 반감이 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아니죠. 그건 뼈지.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구에 내리쬐는 이 우주의 모든 기운들이 종합돼서 소우주로 재현된 존재가 인간일 텐데 그런 종합 구성적인 인간에서 다 빼버리고 물질적 골격만 남겨놓고 요거의 기능이나 성질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걸 보고 이것이 인간인가? 이 뼈는 당연히 인간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빡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타고르가 그 해부 수업하고 나서 의대 그만뒀다는 에피소드를 슈타이너가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리 선생님이 어제 느꼈다고 하는 거하고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경험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동일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로 인간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과 세계에서 영혼을 빼버리고 이해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학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물질 감각적으로 캐치되지 않는 것은 다루지 않는다잖아요. 다루지 않는다. 라고 전제를 두는 이상은 인간에게는 혼도, 영도 없는 식으로 인간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역사가 좀 더 발달하고 진화하고 인간의 의식이 좀 더 높아지게 된다면 한때 21세기의 인류가 인간을 물질처럼 접근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터무니없는 주술사들의 망동을 보면서 참 인간이 이상한 생각도 하고 살았네 하고 돌아보듯이 돌아볼 때가 올 것이다. 어떻게 눈앞에 종합 구성물 인간을 두고 영혼이 없다 치고 접근한다는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돌아보는 때가 분명히 오겠죠. 분명히 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배우는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암이라고 암이 생겼을 때, 지식이 생겼을 때 그 지식은 오히려 영혼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지식하고 반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반인간적인 입장에 서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부지 불식간에 인성이 파탄나고 뭔가 극단적인 유물론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 마음속으로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논리적인 사고로는 유물론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모순, 이율배반을 겪을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내적 모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인간상을 자꾸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가 교육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 개념을 인지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재조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과학 수업도 굉장히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인지학적인 재조명 그리고 현지화 이 과제에 있어서 또 우리 학교로서도 굉장히 새롭게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번 아카데미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자면 이번에 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말을 좀 빨리 해야겠네요. 제가 평소 패턴 속도대로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이번에 저는 90분 수업
오전 수업 한 타임씩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해야 될 양은 늘 그렇지만 많은데 5강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강, 2강 오늘 하고 내일 2회에 걸쳐서 관점에 대한 정리를 할 겁니다. 인지학적 역사관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예. 관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뭘 중심으로 뽑아낼 건가 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 발달과 정복의 역사, 물질적 기술 발달과 어떤 투쟁 경쟁에서의 우열 관계의 역사를 배우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특정한 그 정복 군주들, 그 기술 발달의 전환점이 됐던 그 사건사, 왕조사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과학에서 개념 하나 배우는 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완전히 인성에 무의식적인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에서 뭐가 중요한가를 보는 것 자체가 벌써 관점의 문제가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지학에서는 물질적인 도구적인 기술 발달, 그것도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긴 주는 거지만 그것이 가치의 우선순위의 앞도 아니고 실제 역사 발생의 과정상의 어떤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게 앞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인지학에서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고 있는 역사는 기술 발달사, 정복사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상. 예. 그게 인류의 어떤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도구적 기술의 변화와 그 다음에 경쟁 우열, 경쟁 서열 싸움이 일종의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다라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의 문제인 거죠. 이게 바로 유물론적 관점입니다. 그 유물론적 관점을 전제해 놓고 아무리 더 많은 디테일들을 우리가 뽑아낸다 하더라도 그 선입관의 틀, 관점의 틀 속에서 못 빠져나가는 이상은 데이터를 늘리고 지식을 늘릴수록 오히려 사고의 경직성은 더 강화가 되겠죠. 예. 그래서 관점을 좀 바꾸는 문제부터 먼저 다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내일에 걸쳐서 이제 과연 역사를 움직이는 실제 동력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슈타이너는 인지학은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을 무엇으로 봤던가, 왜 그렇게 봤던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 관점 얘기를 하고 나서 이 관점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역사적 관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인간의 집단 기억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기본 장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장인데,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역사 문제 이전에 깔려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어째 보면 모든 학문이 출발하는 출발선상의 문제인데, 과연 시간이란 무엇인가? 운동이란 무엇인가? 변화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들. 이 더 근본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동서양의 이론론이 공유하고 있는 시간관이 있습니다. 예. 그 시간관을 구체적으로 역사 해석에 끌고 접목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를 구별할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역사의 시대 구별을 하잖아요. 시대 구별을 지금은 어떤 뭐 인지혁명, 농업혁명 이런 식으로 시대 구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생산 양식이 바뀐 걸로 시대 구별을 하기도 하고, 교환 양식이 바뀐 걸로 시대 구별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기술적인 어떤 전환적 기술들이 나온 걸 바탕으로 시대 구별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물질 동력이 바뀐 거,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데 화석연료 쓰기 전과 후, 전기를 발명하기 전과 후 이런 식으로 시대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시대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 인지학에서는 시대 구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구별을 해야 될 시대 구별은 그 기준이 뭔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지금 현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많은 강연에서 우리는 후기 아틀란티스 지구기 5번째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사들은 이 얘기를 어디서나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후기 아틀란티스 지구기 5번째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명은 이러저러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후아틀란티스가 도대체 전 아틀란티스는 뭐고, 아틀란티스 말고 그 말고 다른 것들은 뭔데? 이게 그러니까 전체를 알아야 우리가 어느 한 특정 부분이 위상을 밝힐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아틀란티스라는 말부터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게 5번째 단계래. 그럼 몇 단계 있는데? 몇 단계 중에 5번째 단계라는 거야? 그럼 그 몇 단계는 뭘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럼 단계에 변화되는 어떤 질서가 있다면 그게 뭔데? 알아야 5번째 단계의 의미를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의미를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이 됐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5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라면 6번째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겠네? 7번째 단계에서는 뭘 해야 되겠네? 8번째는 나 죽고 난 뒤니까 생각할 필요 없겠네? 내가 몇 번 윤회해도 8번째까지 못 가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별로 이런 단계들을 나누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공유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역사는 망망대해인 거죠. 아주 자의적으로,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임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는 이제 오리무중의 망망대해 같은 장밖에 안 되게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그런 식으로 임의적 해석의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성자의 역사, 성자가 지멋대로 쓰는 역사라든가, 그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결국 역사 문제는 해석 문제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결국 역사 문제는 어떤 고고학적인 물질 점검 문제다라고 거울 반사적으로 우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막 어지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정리가 되려면 시간관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다루는 문제가 동서양의 이론론적인 시간관이 어떤 것들이 있었던지, 이건 인지학의 오히려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인지학적으로는 시대 구별을 왜 어떻게 하고, 그렇게 시대 구별을 했을 때 현재 우리 문명, 우리 사회가 어느 지점에 와 있고 하는 거를 좀 대자화시켜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자화시켜서 본다는 거는 우리가 역사적 과제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이 거시적인 시각에서 좀 접혀오면 우리 학교는 뭘 해야 되는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의 문제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잘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냥 어떤 데이터 지식 양을 늘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고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나보다 더 똑똑한 AI가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그 뭐 지식 저장량, 데이터 저장량 높여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건 다들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날에 이렇게 이제 시간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을 얻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래 놓고 그럼 이제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역사를 들여다볼 때도 실제 우리가 기록된 역사라고 하는 게 있고, 소위 전설과 신화 혹은 긴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굽이 전성되어 오고 있는 것들로서의 역사가 있죠. 그것도 문화의 한 축을 분명히 이루고 있습니다. 당군 신화라는 말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써버리는데, 한쪽에서는 당군이 왜 신화냐고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당군은 신화일까? 아니면
실제 근데 단군이 신화가 아니라면 어떤 문헌 사료를 통해 가지고 남아있는 실제 역사로서는 아주 빈약하거든요, 정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군이 건국한 과정을 서술한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단혼 내지는 민족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왕창 들어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삼국 유사를 통해서 혹은 몇몇 사료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몇 단군에 대한 사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관점 문제를 앞에서 정리했잖아요. 인지학적으로 해석하는 건 이렇게 보는 거다라고 관점을 정리했다면 우리는 드디어 어떻게 곰이 여자로 변했는지 어떻게 마늘 먹고 곰이 인간이 됐는지 이게 신비잖아. 미스테리한 일이잖아요. 이 미스테리들 왜 저기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내려오는데 곰한테 얘기할 때는 너 저 마늘하고 쑥 들고 들어가서 100일 동안 빛을 보지 마라. 했는데 그거 보면 377이라고 나오잖아요. 377이면 곱하기 해봤자 21일밖에 더 되나? 100일 동안 있으라 그러는데 21일 만에 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됐대. 그럼 뭔가 이거 이야기에 모순이 있잖아. 어린애들 이런 거 안 묻던가요? 제가 안 묻던가요 하고 묻는 건 대부분 제가 어렸을 때 궁금했던 거죠. 나는 그거 이상하던데. 분명히 100일 동안 있으라 그랬는데 37일 만에 나왔다 그랬단 말이야. 더해봤자 10일이고 곱하면 21일인데 이게 뭐야? 100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제가 그거 읽으면서 짜증나서 막 동화책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얘기가 나오나? 근데 그게 과연 앞뒤가 안 맞는 거였던지 아니면 그 안에 다른 메시지가 들어가 있었던 건지 이런 걸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읽어낼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계기가 인지학 속에 풍부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학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이게 능숙해지면 소위 상징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문명의 상징 코드들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 그럼 상징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시대적 조건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그 상징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메시지도 읽어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게 단군 신화뿐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단군 신화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문명의 어떤 출발점에는 어떤 문명이든지 다 창세설화가 있고 건국신화가 있기 마련이죠. 창세설화, 건국신화 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수년간 어린 시절에 듣게 되는 많은 동화, 전래동화, 신화 이런 것들도 창세설화 신화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개념 학습으로서의 역사를 배우기 이전에 세계에 대해서 상을 가지기로는 전설, 신화, 여러 가지 문화적 상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을 먼저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 학습으로서의 역사를 배우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일정한 상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일정한 상을 만드는데 절대적 기여를 하는 게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전설과 신화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실제 이걸 이해해야 전설과 신화가 하나의 세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계상이 실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하고 연결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연결하는 작업이 네 번째 날에 단군 신화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군 신화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겠지만 슈타이너가 장미 십자회의 신지학이라고 하는 이 강연록에서 이제 소위 비전성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비적으로 알려져 내려온 비밀스럽게 알려져 내려온 그 무슨 세계 신비에 대한 설화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지학 쪽에서 다루고 있는 설화를 해석하는 사례를 보여줘요. 그 사례가 내나 이제 신화의 상징 코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인지학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례를 우리도 같이 한번 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단군 신화뿐만 아니라 여러 대표적인 창세설화 신화들을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네 번째 날입니다. 이러고 나서 다섯 번째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자. 그럼 실제 역사를 다시 인지학적으로 재배열을 하거나 재구성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시도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수업에서 이렇게 교사가 구현을 해야 되는 거는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4일째, 5일째 있는 거가 돼야 되고, 그게 되려면 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사흘에 걸쳐서 이제 관점 정리하는 이 문제가 이제 먼저 교사로서는 정리가 돼야 되겠죠. 교사로서 정리가 되고 신화, 설화, 그 다음에 사료에 기록된 역사, 이것들의 결합, 인지학적이고 이론론적인 결합, 예.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전체 흐름입니다. 이 정도 말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섯 개 5일 동안에 있던 이게 구성이 병렬적으로, 파편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쭉 놓치지 않고 집중해 가면서 하고 나면, 아카데미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뭐를 우선순위에 둬서 어느 시대부터 어떤 방식으로 다뤄올 것인가, 그 시대에서 뭐를 중요 요소로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예, 하는 거를 이제 직접 교과 구성을 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야겠죠. 예. 가르치는 방식과 도구는 학년마다 어떻게 달리 할 것인가, 예, 이제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 방법론하고 접목시켜 가면서 수업 구성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건 신비학 개론입니다. 신비학 개론은 뭐 짧게만 취지 말씀을 드리면, 슈타이너 사상을 이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어느 사상가든지 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나눠 본자 그러면 대표작을 보자 그러면 뭐 초기는 당연히 자유의 철학이죠. 그럼 1909년, 10년 요때가 중기인데 1912년도에 인지학협회를 창립을 하거든요. 신지학회를 튀어나가는 게 11년도를 끝으로 해서 12년도에 나가버린단 말이죠. 독립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독립을 위한 어떤 전초 작업들을 9년도부터 많은 강연들을 쏟아내면서 했단 말이죠. 제가 이번에 번역 해설단 인간 혼령에 관한 지혜라고 하는 것도 9년, 10년, 11년에 걸친 거였어요. 근데 이 신비학 개론도 그 시기에 쓰여진 겁니다. 근데 이 신비학 개론은 중기를 대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대표하는 책 맞습니다. 왜 대표하는 책인가 하면, 일단은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비학 개론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지학이 다루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 다루고 있어요. 네,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 그렇게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은 슈타인의 전 저작 중에서 신비학 개론 뿐입니다. 다 다루고 있다. 기초 인식론에 대한 문제부터 삶과 죽음의 윤회의 문제, 까르마의 문제, 역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실정과학적인 파악들을 어떻게 인지학적으로 대체할 것인가를 포함해가지고, 예, 이 관점으로 세계를 재구성해서 다시 보는 제반의 문제들, 의학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고 예술적인 문제도 다루고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신비학 개론은 하나의 인지학의 종합 세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점에서 중기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신비학 개론의 원문의 서문을 읽어보면 마지막 서문이 1925년도입니다. 1925년도 봄에 슈타인은 죽었어요. 근데 1925년도 1월 달에 신비학 개론, 몇 판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으로 치면 1쇄, 2쇄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찍었던 거 다 나가고 또 한 번 더 찍고 한 번 더 찍고, 한 번 새로 찍을 때마다 서문을 새로 쓸 거 아닙니까? 서문을 새로 쓰거나 개정 정보를 이때에도 했겠죠. 25년도 1월 달, 즉 죽기 직전까지 신비학 개론에 대한 개정 정보를 슈타이너가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보면서 보충하고 다듬고 끝까지 다듬어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려고 죽는 순간까지 애를 썼던 작품이 신비학 개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슈타이너의 자기 인생의 어떤 공이 농축되어 있는 작이기도 하다는 거죠. 공들인 작품이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그런 의미에서 신비학 개론이 슈타인의 사상 그 중기의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리고 물론 다만 중기뿐만 아닙니다. 예, 끝까지도 가죠.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통찰들을 괴테아눔 불타는 사건이 있었죠. 22년도에. 22년도 크리스마스 때 괴테아눔 불타고 23년, 24년 죽기 1, 2년 전이죠, 이제. 예. 그 마지막 불꽃을 슈타이너가 말 그대로 한 번 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새로운 시각들을 많이 쏟아내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23년도, 24년도의 강연들도 슈타이너의 전체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게 이제 후기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거는 발도르프 학교는 이미 그 전에 세웠고 발도르프 학교를 세우고 나서 보니까 이제 처음에 발도르프 학교 세웠을 땐 초급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애들이 이제 상급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슈타이너의 교육적인 강연도 내용이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가면서 예, 이제 아이들의 성장을 쫓아가면서 새롭게 해놓은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괴테아눔 그 방화 사건 이후에 슈타이너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징후들에 대해서 새롭게 좀 계시적으로 예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는 게 23년도, 24년도 작들입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신비학 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신비학 개론의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다 다룰 수가 당연히 없고요. 역사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하고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만 좀 뽑아서 어떤 거는 제가 그냥 요약을 한 문장이고 어떤 거는 그 책에 있는 거를 직접 좀 인용을 한 문장들입니다. 인용을 한 문장들이고 자료에 괄호치고 별표되어 있는 거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을 그냥 조금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고 시작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빨리 할 테니까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흐름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실제로는 4장의 내용입니다. 네, 신비학 개론이 전체적으로 이제 8장까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역사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장은 4장에 집중이 되어 있고 6장의 일부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6장 내용을 정확하게 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앞뒤로 있는 것들도 다 중요한 내용이죠. 어쨌든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장 신비학의 성격에 대해서부터 먼저 다룹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일으키는 주술적인 효과. 말이 일으키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지만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실제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경우들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맞죠? 현실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학문 세계에서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도르프 인지학을 하고 있지만 의지 감성 사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10명의 교사한테 물어보면 표현이 좀 다르지만 같은 취지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정상일 텐데 아마 전혀 질적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수능 100점 맞으면 사고력이 뛰어난 건가 이런 거. 그걸 슈타인은 사고력이라고 했던가. 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사고라고 했던가. 예. 슈타인은 분명히 그거 사고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인텔리전스는 감성 영역에 속하는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사고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을 뿐 이것은 굳이 구별하자면 감성 영역의 능력이다라고 봤다. 인간의 5성, 2성까지도 감성 영역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사고라고 얘기할 때는 영적 인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이론론을 전제한 겁니다. 이런 맥락들이 있단 말이야. 맥락들이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뭔가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 확률 통계 잘 푸는 것도 사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동일 개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르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학이나 인지학이나 이런 거 다룰 때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때 신비는 무슨 신비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괴테가 말하는 드러난 신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의 뜻 이런 거는 안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이미 돌아가신 성인의 마음속에 품은 뜻 그런 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잖아. 그거는 안 드러나는 거잖아. 안 드러나는데 우리가 억지 짐작하는 것에 불과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걸 우리는 보통 드러나지 않고 비밀스럽다는 말 자체가 잘 안 드러난다는 건데 이 비밀스러운 걸 이용해가지고 악용하는 온갖 경거망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많은 미신, 주술적인 신앙들, 기복적인 신앙들 이런 신비를 전제로 해가지고 언젠가 종말이 올 거야.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 종말이 내일 모레래. 전 재산 갖다 바치면 천국 갈 거야. 이런 논리들. 우리 신비가 악용되는 방식인 거죠. 신비가 악용되든지 신비가 얼마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돼왔던 그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딱 짚고 나가는 거죠. 드러난 신비다. 이 말 자체는 모순이죠. 드러난 신비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 실제 내용은 이런 거죠. 이미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못 보고 있는 것들. 이미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보는 눈만 갖추면 훤히 보이는 것들. 그걸 다루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외부의 대상 물질들을 보고 있는데 과학은 이 외물을 물질 감각적 방식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시각을 유지한 채로는 그 대상의 어떤 영이나 혼의 작용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데 그 작용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나의 관심에서 영적 작용, 혼적 작용을 제껴놓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눈앞에 실제로 영, 혼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못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네. 난 놓고 기억자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스페인 함대가 쳐들어갔을 때 군함이 지평선 너머에서 이렇게 떼거지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구경하면서 술 마시고 놀고 일상적으로 평화롭게 있었다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군함이란 개념이 없었거든. 배를 타고 어디 가서 정보 전쟁을 한다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무로 만든 물체가 다가오는데 이게 지금 군함이고 군함이 온다는 거는 나를 공격하러 오는 건데 그렇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아무 경계를 안 했다. 그런 건 역사적 팩트거든요. 군함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군함이란 개념이 없으면 눈앞에 군함이 다가와도 이 군함이다라고 인식 못한다는 거죠. 예. 특정한 역사적 경험과 관계가 있어야 이 군함이라는 개념이 잡히는 거지. 자, 이렇습니다. 어쨌든 동물에도 식물에도 세상 만물에 영과 혼의 작용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는 느낄 수도 있고 아무런 사전 훈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는데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히려 이 심어진 선입관에 의해 가지고 물질적 선입관에 의해 가지고 영과 혼의 작용들을 싹 빼버리고 물질 감각적인 계량적 방식으로 그 대상을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드러난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활짝 폈던 잎들이 초록초록하던 잎들이 어떻게 다채로운 꽃으로 변하게 되는지 그렇게 꽃으로 이렇게 만발했던 어떤 그 식물의 한 단계 상태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열매로 변하게 되는지 이건 우리가 해마다 관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마다 관찰할 수 있는 거고 무엇이 얘를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화시키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도 있고 그죠? 과학 이론, 생물학 이론들도 있고 식물학 이론들도 있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론들도 있고 우리가 그 꽃을 직접 관찰하면서 느낄 수 있는 직관적 암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알매 방식이 있겠죠. 예. 있는데 관찰 사고로 잘 보면 이미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선입관에 의해서 못 보고 있다. 근데 그 못 보고 있는 걸 다시 드러내는 거 그게 신비학의 과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신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종교신앙적인 의미, 주술 미신적인 의미 그런 의미의 신비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오히려 영과 혼의 작용을
감안해서 종합해서 바라볼 수 있는 종합적인 시각으로서의 신비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못 보게 되면 우리의 알매 방식은 셋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냥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과학적 방식, 즉 물질적 방식으로 세상을 알려고 하든지, 아니면 비합리적으로 말 그대로 부정적인 의미의 신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든지, 예. 아니면 신앙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든지 과학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영적인 남, 즉 인지학적인 알매 방식을 추구하는 거. 요 세 가지 알매 방식 태도로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드러난 신비를 인간의 영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 노력 말고 나머지 두 개의 노력들, 과학적 알매 방식이라든가 신앙적인 알매 방식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적 알매 방식은 가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줄 수가 없고, 삶의 가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줄 수가 없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주면 삶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해지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적인 방식은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에요. 예. 교주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예. 교조주의적인 율법을 따르든지,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으로 전개가 되는 방식. 이게 두 개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갈등과 모순을 해결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은 인지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만 우리는 이 자기 내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슈타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신비학, 이게 사실 인지학이죠. 여기서는 신비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추구하는 신비학은 이런 의미의 신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제가 지금 시간이 10분 남아서 미리 안내드립니다. 오늘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죠, 그죠? 제가 원래 시동이 조금 슬로우 스타트예요. 슬로우 스타트인데 늘 아카데미 때마다 하지만 끝나는 날 되면 진도 다 끝나 있습니다. 중간에 속도 조절하면서 뭐 꼭 그날 딱 정해진 것만큼은 못하지만 내일 이어서 하면서, 내일도 이어서 내일 분량까지 이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한 2, 3일 때는 이게 얼추 맞아지게끔 조정해 볼 테니까, 괜히 오늘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다 안 하나 하고 예, 조바심을 안 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인간을 다시 보자. 그럼 인간도 물질 인간이 아니지 않냐. 그럼 인간한테는 혼도 있고 영도 있는데, 혼과 영을 갖춘 인간으로 인간을 다시 보고, 그럼 인간의 이 혼과 영의 기원은 어디냐, 이거부터 봐야 된다. 역사 문제 보기 전에 인간의 본질부터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게 인간의 관계 기록이잖아요. 인간의 상호작용의 기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호작용의 주체인 존재에 대한 파악이 없이는 역사에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맺어왔나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인지학적 의미로 제가 이제부터 신비학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인지학이라고 통일해서 말하겠습니다. 그 인지학적인 시각으로 인간을 다시 봤을 때, 이 인간은 분명히 혼영을 가진 존재인데, 이 혼영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기원했는가?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혼영을, 드러나는 혼과 영의 작용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더 근본적인 힘들이 있더라. 근데 그건 인간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에도 있더라. 자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저 먼 해와 달과 별로부터, 우주로부터 쏟아져 나온 어떤 영적 작용력들이, 세상에 편재해 있는 작용력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이 돼서 인간적 방식으로 재구성이 됐더라 라고 인지학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이게 이제 사구성체인 거죠. 사구성체로 다시 인간을 보는 겁니다. 사구성체라고 하는 것은 우주와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세계의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자들인데, 이 원인적인 힘들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돼 있고, 그런데 구현됐다고 해가지고 경직되게 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인간은 더군다나
강력하게 어떤 신성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은 일생을 통해서 계속 변화 발달해 나간단 말이죠. 물론 변화 퇴보해 나가기도 합니다. 하여튼 변화해 나간단 말이죠. 계속 어떤 변화 과정을 겪어가는데 변화 과정을 겪어갈 때마다 그 사구성체의 작용이나 배열이 동일하지 않고 계속 변하죠. 계속 변하는 것에 따라서 한 인간의 의식 상태라든가 그의 어떤 능력치, 그의 건강한 정도 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한 인간이 그러하다면 어떤 특정한 시대가, 특정한 시공간이 이러한 사구성체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얻게 되는 특정한 성격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있다 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시대정신 이런 거로 부르는 거죠. 예. 특정 시기에 유효했던 시대정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특정 나이 때 그 아이의 발달이 드러내는 특정한 감성 발달의 단계, 우리가 발달론 배우잖아요.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발달론 하잖아. 그래서 뭐 10살 루비칸강을 건너기 전과 후, 14살 뭐 사춘기 전과 후, 그때 애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된다를 가르치고 배우는데, 이제 교사들이 가르치고 배울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구성체의 재배열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구성체가 어떻게 재배열되고 재배합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심신의 변화를 읽어낸단 말이죠. 이게 발달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 발달 과정에 적용하는 이 똑같은 시각으로 한 인간의 일생 전체를 읽어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집단 문화의 흐름을 읽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성의 본질을 사구성체로 읽어내야 된다. 그 얘기가 2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예. 인간성의 본질을 뭐 뼈다귀 조합으로 이해 당연히 안 되죠. 그 유물 과학으로 이해한 게 인간성의 다다라고 봐도 안 되고, 그 과학적인 이해 방식 말고는 알매 방식이 영과 혼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 알매 방식이 현재 인간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지학이 영과 혼의 기원과 변화 메커니즘 이런 것까지 한번 다뤄볼게 라고 접근하는 건데, 영혼의 어떤 성격을 다루는 거는 사구성체라고 하는 인식 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구성체로 인간의 본질을 다시 본다. 그러면 인간의 기분 감정을 주도하는 거는 아스트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순간순간적인 기분 감정 의식 말고 타고난 보다 의지적으로 오래 인간에게 일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성격과 기질을 결정하는 거는 오히려 에테르의 영향이 훨씬 더 크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아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영성이 어느 정도 그 한 인간 개체 내에서 발휘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조건으로 자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 이렇게 인간의 본질과 변화 과정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인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일단 얘기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인지학이 말하는 신비란 거는 이런 거다. 정의했고, 그죠? 드러난 신비를 얘기하는 거다. 관점을 바꾸면 알 수 있는 것들.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도 인간을 우주적 존재, 농축으로 봐야 된다. 우주적 존재 재현으로 봐야 된다. 우주자연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신성한 힘들의 구성체로서 인간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인간의 본질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들이 전제가 돼야 우리가 역사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들어가서 우주 진화와 인간, 제목이 우주 진화와 인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딱 보면 알 수 있죠. 아, 우주 진화에 어떤 질서가 있고 인간의 역사에도 그와 같은 질서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벌써 제목이 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그 제목이 우주와 인간의 공진화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겁니다. 함께 진화한다는 거죠. 우주의 상태하고 인간의 상태하고 별개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불일이 불이관계로 있다는 거죠. 예. 구별은 되지만 전혀 분리되지 않고 강력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지금 이렇게 날씨가 미쳐 돌아가는 거하고 칼부림이 예고되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는 모르지만 모르고도 쓰고 있는 양자 슈퍼컴퓨터들이 돌아다니는 거하고 초전도체 얘기가 나오는 거하고 예.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화폐 질서가 무너질 똥 말똥 하고 있다는 사실하고 인간들의 인격적인 분열이 세대적으로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자연의 변화, 시대의 변화, 그리고 개별 존재로서의 인간의 의식의 변화, 그 의식의 변화에 따른 문화와 사회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다 연결돼 있다.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전체에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 나가고 있는 그 어떤 하나의 범위 안에서 격렬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변해 나가고 있는 이 흐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이제 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즉 역사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주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자. 가장 거시적인 얘기부터 해보자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 문명의 역사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지구 발달사를 좀 다뤄봐야겠다. 다루는 이유는 사실은 이미 앞서서 제가 관점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다루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구 발달사를 안다면 이게 가장 거시적인 거라고 해보죠. 이 지구 발달사는 실제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형태로는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의 구체적으로 나의 기억 혹은 기록, 예, 남아있는 기록 혹은 구비전승된 전설 신화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이 인식 범위, 만약에 지구 발달사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근데 이 지구 발달사에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지구 발달사는 반드시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직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끝이 매듭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매듭이 안 난다는 얘기는 계속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게 되잖아요. 알 수 없는 영역. 현재로서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 남아있게 돼 있으면 우리 인식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질서나 흐름을 파악하는 수 있으려면 내가 인지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반드시 순환적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되긴 되지. 아주 부분적으로만 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미지의 세계로 그냥 미지로 열려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환적이라야 된다고 하는 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 순환적 시간관. 그래서 사실 시간관의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근대 패러다임의 시간관은 무조건 직선적 시간관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쭉. 예. 그 영원히 알 수 없는 영원한 어떤 미지의 미래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뭔가를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시간은 사실은 운동 변화의 리듬을 그냥 계수화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 어떤 운동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폐색의 범주 안에서 돌아가는 거지 이 우주 안에 개방계는 없어. 개방계는 없다는 얘기는 지구는 지구로서의 자기 순환 범주가 있다는 거고 태양계는 태양계로서의 자기 순환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폐색계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 안에서 순환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뻥 뚫린 개방적 변화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러면 우주적인 어떤 우주가 순환적 시간 속에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먼저 이제 살펴보고 이걸 왜 살펴보려고 하는가 하면 만약에 우주적으로 어떤 순환 질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변형돼서 인간의 역사에 나타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 이해가 되죠? 그 우주 역사에서 있었던 그 과정들이 당연히 형태는 변화되고 인간적 형태로 변화되고 개별적 형태로 변화되고 해서 나타나겠지만 성질상으로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고성체적인 운동 메커니즘을 가진 어떤 변화가 인간 역사에도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야. 이걸 캐치해야 우리가 역사의 방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에 영향받은 인간성의 변화 이런 것도 나타날 거다.
라고 하는 인지학적인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가정을 가지고 우주 역사를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역사를 들여다보는 게 인간 역사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별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주 역사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인간 역사에서도 그러한 일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다라고 알아낼 수 있다. 형태 변화돼 가면서 계속 되풀이될 것이다. 네. 자, 그래놓고 이제 그럼 우주 역사를 뭘로 알아볼 건가? 이것도 사구성체로. 제가 언젠가 여러 번 강의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학적이다, 발도르프적이다, 발도르프적이다라는 말은 개념이 공허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발도르프 자체가 공허한 개념이거든요. 발도르프 담배 공장 이름이니까 그 개념에 내용이 없잖아. 인지학은 내용이 있죠. 인지학은 내용이 있잖아요. 슈타이너가 평생을 통해서 쌓아놓은 그 철학 내용을 우리는 인지학이라고 하는 거니까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뭐 많은 발도르프 교사들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것이 과연 발도르프적인가 아닌가, 인지학적인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지학적이다, 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좁혀서 내용이 뭔가를 보자면 인지학적이다 아니다 말하려면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 기준으로 이 안에 들어오면 인지학적이고 아니면 아니다가 될 텐데, 그럼 슈타이너가 언급했다, 그런 건 기준이 안 되는 거죠. 그걸 그냥 문장 그대로 명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교조주의밖에 안 되는 거고, 언급을 했던 안 했던 슈타이너의 사상적인 취지와 원리가 있는 거고, 그 취지와 원리를 우리가 오늘날에 맞게끔 쓸 수 있으면 인지학적인 거고 못 쓰면 인지학적이 아닌 거고. 근데 그걸 쓰려고 했을 때 모든 사상은 그 사상의 공리적인 개념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개념 틀이 인지학에서 뭔가를 보면 사구성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뭔가를 인지학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사구성체로 치환해서 이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 혹은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수많은 과학적인 개념들, 이거를 사구성체의 상호작용 값으로 이해를 했을 때 우리는 이걸 인지학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구 발달사, 우주의 역사를 먼저 한번 보자. 그러면 사구성체로 나누게 되면 지금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그리고 추론할 수 있는 이제 지구의 순환적 발달사는 4개 시기다. 사실은 7개 시기라고 봐요. 7개 시기인데 4개 시기가 이렇게 4를 단위로 해서 순환이 되고 뒤에 하나, 둘, 셋 더 오는 것도 이 4단위 속에 묶여가지고 돌아간다고 봐요. 근데 일단 뒤에 오는 3개 시기는 다룰 필요 없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안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룰 의미가 별로 없는 것들이라서. 우선 4개 시기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이게 사구성체에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토성기는 물체에 대응하고, 태양기는 에테르체에 대응하고, 달기는 아스트랄체에 대응하고, 지구기는 자아체에 대응합니다. 대응한다는 말은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라고 하는 이 용어들 자체가 하나의 어떤 스피리추얼한 파워, 스피릿의 성격에 이름 붙여진 개념들이에요. 그러면 태양기에, 그러니까 에테르체에 대응한다는 말은 태양기라고 하는 어떤 시기는 에테르가 주도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에테르의 활성화가 주도하는 시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에테르의 활성화가 주도한다고 해서 에테르체만 있는 그런 시기는 없죠. 모든 시기는 모든 사구성체가 항상 다 있죠. 다만 어떤 값이 더 주도적인가 하는 그 주도값만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에테르 시기에는 물체나 아스트랄이나 자아체가 작용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너무나 미미하게 작용하거나 아직 활성화 안 돼 있거나 그렇다는 그런 정도다. 그냥 맹아의 형태로만 있거나. 예. 이거는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4개 시기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슈타이너가 나중에 6장에 가서 지구기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목성기, 금성기, 불칸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인간한테 다가오고 그 시대 인간들은 이런 양식으로 살아갈 거고 이런 마인드, 이런 관계로 살아갈 거가 틀림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다루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2만 년 뒤의 일이다. 2만 년 뒤의 일까지 다룰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예, 그냥
좀 좁혀서 우리 문명에 대한 얘기로, 우리 시대에 대한 얘기로, 시대에 대한 얘기까지만 좀 국한해서 하자 해서 그 뒤에 나오는 뭐 7개 단계에 대한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쭉 각을 잡았고, 근데 이제 각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해하는 거는 훨씬 쉽습니다. 이게 전제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 늘.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건 전제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